오늘 이곳을 대한민국이라 부를 수 있는 건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해 피로 써내려간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죽을 용기로 살면 무엇인들 못하겠냐고. 여기 그 주인공들이 있다. 죽을 용기로, 죽기로 결심하고 한평생을 살아낸 이들의 얼굴.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였다. 바로 조국의 광복. 그들은 결국 해냈고 나라를 되찾았다. 다만 되찾은 나라를 보지 못하고 먼저 갔을 뿐. 역사의 수많은 주인공들 중 한 사람, 나의 할아버지 김태규가 있다. (1919년) 3.1운동은 서대문 형무소에 큰 충격파를 몰고 왔다. 죄수들이 끝도 없이 잡혀 들어오며 형무소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죄수가 아니었다. 가족의 희망이고 집안의 어른이며 구국의 영웅들이었다. 그 귀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 여인들이 나섰다. 집안 사람은 먹지 못하더라도 옥중에 계신 어른에게는 반찬 한 가지라도 정성껏 해드려 보냈습니다. 나는 내가 경기 감사를 한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걱정은 말고 내 몸이나 잘 챙겨라. 조선의 수많은 어머니, 아내, 딸들이 옥에 갇힌 가족을 살리기 위해 밥을 지어 날랐다. 일제는 왜 사식 차입을 허락했을까? 조선 최초의 근대 감옥 서대문 형무소가 도입한 새로운 형벌 제도는 자유를 빼앗고 밥을 주는 것, 일명 가다밥. 깊이가 다른 원통형의 틀에 밥을 찍어 차등 배식하였다. 사상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4, 5등급 이하의 적은 양을 배식을 하고요. 절도라든지 단순 범죄들은 1등급, 2등급의 좀 많은 양을 배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배급량의 조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본이 지향하는 인간형으로 교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가 만든 안창호의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모욕과 멸시, 고문의 생지옥을 목격한다. 그래도 그는 굽히지 않았다. 일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민족의 선생님으로 남아주었다. 지옥행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갔다. 애초 500명 규모로 지어진 서대문 형무소는 3.1운동 이후 수감자가 6배 이상 늘었다.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비용을 부담해서 먹을 것을 해결한다든지 입을 것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틀어서 자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하루에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소비되는 쌀의 양이 17가만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건대는 그러한 비용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첫 번째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입 밥을 먹는 사람은 대략 600명인즉 많은 도시락이 매일 감옥으로 들어오는 터라 끼니 때가 되면 도시락이 산같이 쌓이는데 그 바쁜 모양은 형용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집에서 서대문 형무소까지 밥을 해 나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사식 차입소라는 전문 도시락 업체가 생겨났다. 하루에 하나씩 한 번이라도 넣기 위해서는 그 동네가 아닌 사람들, 지방에서 미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머무르기 위해서 뭐 여관을 잡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방을 얻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빠라지와 관련해서 하나의 도시에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마을 형성되는 거죠.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서대문 형무소 덕분에 생겨난 새로운 공간. 옥바라지 마을은 어디쯤에 있을까? 원래 조선총독부에서 나왔던 것인데 복간을 한 거예요. 예. 당시 지도 속에서 그 위치를 확인해봤다. 이 서대문 감옥소 주변으로 길이 조금 나 있는 거 외에는 사실 이 주변에 길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지역에 마을도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1910년 경성감옥 주변은 허허벌판이다. 얼마 후 골목들이 몇 개 생겨났다. 3.1운동 이후 23년 지도엔 꽤 규모 있는 마을이 들어선다. 번지수도 생겼나요? 네, 번지수도 더 이제 많아진 거죠. 45번지 이렇게 통으로 번지가 하나였는데 45-1, 45-2 세분화되면서 번지수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만큼 택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증축을 거듭하던 서대문 형무소가 지금의 모습으로 완공됐을 때 주변 마을은 신도시급으로 팽창했다. 2021년 지금의 옥바라지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형무소 근처에 있는 영천시장을 둘러봤다. 원래부터 있던 영천 5일장을 일제가 공설시장으로 바꾼 곳이다. 우리가 제일 많이 갖춰져 있을까요? 한때는 서울 떡의 70%를 만들던 역사 덕분에 영천시장엔 오래된 떡집이 많다. 사장님 여기는 얼마나 계셨어요? 여기는 이제 4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있기는 한 20년 정도예요. 그럼 네, 사장님 어머니가 계셨고. 사장님 어머님께 뭐 옥바라지 골목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건너편에 그쪽이 옛날 집들이 많았어요. 아. 그거 되기 전에 골목으로 계단을 막 올라갔거든요. 거기가 옥바라지 동네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아파트로 다 변하면서 이제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없어요. 형무소 건너편 인왕산 밑으로 길게 펼쳐진 옥바라지 골목. 그 마지막 조각의 이름은 무학동 46번지였다. 높다란 아파트가 들어선 골목엔 이제 역사의 흔적은 없다. 무학동 46번지의 철거를 앞두고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골목을 보존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골목이 품고 있는 이야기와 가치는 미처 알려지기도 전에 옛 골목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어떤 역사는 잊혀지고 어떤 역사는 선명하게 남아 우리와 함께한다. 나의 할머니, 우리들의 할머니가 만든 작은 역사. 옥바라지는 교과서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아있는 역사다.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 이곳은 옥바라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저는 독립운동과 남성의 등가가 아니라 독립운동과 가족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저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 네이밍에 같이 담았던 거고,
왜냐면은 왜 남자만 독립운동하지? 생활을 무시했던 거 아닌가 우리가. 역사의 현장이 아니었던 것처럼 버려지고 퇴색되고 결국 아파트에 자리를 내주었던 옥바라지 골목. 실체는 사라졌지만 그 기억들을 이곳에 모아두었다. 그래서 이런 서신하나 그런 바느질이라는 행위, 그런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바느질하면서 아주머니들 서로 위로받고 달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하고 이렇게 상관없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 같이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옥바라지라고 하는 건 상당히 특수한 상황인 거죠. 당장 저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려고 해도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완벽한 결과물을 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의 족적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옥바라지가 이루어졌던 그 일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어느 정도의 영역일까 이런 것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옥바라지 골목에 보통 시초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송병희의 소실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옥경의 일화가 사실은 굉장히 이 지역이 사실 거의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대문용무소 앞 작은 초가집을 빌려서 옥바라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초가집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고 마코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져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었던 그 강유구 이사를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이 뭐 현저동 29번지에서 뭐 새를 빌려서 거기서 이쪽 전역이 아마 옥바라지 하는 사람들이 좀 여기저기 이렇게 포진돼 있지 않았을까. 도로를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에 차입소나 이런 상업 활동을 하는 공간들이 많았고 그 다음 단계에 택지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택지에는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불량주택이나 토막집이나 뭐 움집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편이 되면 차입소를 이용하고 방을 빌려서 밥을 해 나르기도 했다. 옥에 갇힌 목숨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빈민천도 마다 않고 형무소 주변에 모여 살았다. 서대문 형무소가 만들어내는 산업이라고 할까요?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효율적인 어떤 공간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무 준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 면회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면회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일본어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서류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런 서류들을 대신 써주는 역할을 했던 게 대소소였던 것 같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왔었을 때는 여관 같은 데 묵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옥바라지를 하면서 내 가족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지탱해 나가야 되는 정말 당장의 목적의식만을 가지고 거기에서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서대문 형무소가 생겨나고 한동안 슬럼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소설들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뭐 현저동 대궐에 들어가고 싶냐? 뭐 아니면 현저동 그 소슬대문에 곧 들어가겠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현저동과 거의 동일시하는 것이 이제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주변을 사실 감옥 주변을 사실은 묘사하는 작품 정밀하게 묘사하는 작품이 많지 않은데 이제 현진군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형무소 차입소, 감옥밥 파는 집, 간판들이 지붕을 디디고 선 것만 보아도 어쩐지 으스스해진다. 나날이 번창해 가건만 감옥 냄새는 빠지지 않는다. 근데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박태원 작가가 이 서대문 형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쓴 작품이 있어요. 그 낙조라는 작품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파거든요. 이 당시 소설 속의 사파인데 안창호 선생을 떠올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소설 속에서 결국에는 안창호 선생과 관련된 그런 옥바라지의 어떤 심정을 담은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바라지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예기치 않게 일본 통치자에게 어떤 충격을 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충격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들이 뭔가 집에 이렇게 순응하지 않을 수 있었고, 무학동도 있고 현저동도 있고 이 일대가 다 사실 옥바라지의 마을이었다고 하면 굳이 이 무학동 요 45번지, 46번지 요 일대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그런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사실 기대를 좀 해보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옥바라지 어떤 흔적을 찾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옥바라지의 역사를 찾아가는 여정. 나는 가족들의 기억을 최대한 모아보기로 했다. 지금도 이렇게 할 때 불 조절이 중요한데 그때 할머니들은 가만히 있어봐. 가스렌지도 아니고 풍로 장작불 떼서 할 그렇지 뭐 그것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여자들이 달인이지. 엄마 냄비밥 해봤어? 아니야, 거의 한두 번밖에 안 해본 것 같아. 음식 솜씨가 좋았던 나의 증조할머니 박예신 할머니는 이북식 입맛을 우리 가족에게 물려주셨다. 냄새는 나는데. 이북말로 몸지짐이라고 부르는 이 음식은 일종의 고기전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돼지 기름으로 이렇게 했대. 박예신 할머니가 감옥으로 싸갔던 음식 그대로 식용유 대신 돼지 기름을 이용했다. 지금도 많이 나오는데 아니야. 갓 결혼한 새색시 시절부터 2년여 할머니는 옥바라지로 신혼을 다 보냈다.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 이거 저기 뭐야, 당신 좋아하는 거 몸지짐. 응? 이북식 얘기로 몸지짐 하고 있어. 맛 비슷하겠지? 오늘? 돼지 비계로 했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100% 오리지널이네. 아빠, 할머니가 이거 많이 해주셨어? 몸지짐? 명절 때나 생일 때 많이 해주셨지. 콩나물밥 역시 아빠에게는 추억의 음식이다. 아빠의 기억 속에 남은 할머니 음식들로 차려본 사식밥상. 더 보탤 것도 덜어낼 것도 없는 소박한 조선식 상차림이다. 이걸 싸가지고 가면 남편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음식 만드는 게 즐겁지 않았을까. 옥에 갇힌 남편을 위한 한 끼의 위로. 할아버지를 향한 애신 할머니의 절절한 격려와 응원이었다. 옥바라지 투쟁이라든가 또는 옥중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하나로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연구되고 살펴질 때 비로소 독립운동 전체가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뒤에서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여인이 있다. 양반 가문의 외동딸에서 유곽의 침모로 그 추락을 기꺼이 감내한 여인의 이름은 이은숙. 남편의 이름을 딴 기념관을 부부의 손자가 지키고 있다. 여기 뒤에 계시네. 이게 이게 저고 이게 할머니시. 저희 그 이은숙 할머니. 할머니가 만드신 도로시.
이은숙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던 손자는 할머니의 인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4원, 6원씩, 어떤 건 12원씩 받아가지고요. 굉장히 수입이 그런 일일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많았고요. 그 공장 여공 일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답니다. 뭐 잔업도 하고요. 야간 일도 하셔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으셨다 그러고요. 그 윤보영 선생님이 그 집을 내주셔서 그 집에 다닥다닥 그 하숙을 또 치셨다 그럽니다. 이은숙이 치열하게 돈을 벌어야 했던 이유. 북경에 두고 온 남편과 자식들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다 써버리고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만주에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투사들을 길러낸 인물이 바로 그녀의 남편 이회영이다. 부와 명예가 따라올 가문이 없다고 하여 사만갑족이라 불리던 집안.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회영과 형제들은 전 재산을 처분해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이제 독립운동에 1910년대에 전 재산을 다 시사했기 때문에 북경에서 생활할 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그 고통을 받는 그런 어떤 생활을 그 우당위회영 집안이 하게 되고요. 사방으로서 허드렛 일도 하면서 좀 독립운동을 이제 후원하는, 지원하는 그런 생활들을 한 것으로 이렇게 그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숙이 남긴 회고록. 서간도 시종기에는 가문의 독립운동사가 담담하게 적혀 있다. 소환구 변호사님,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남편을 잃고 아들의 옥바라지를 하던 때다. 면회날이면 열일 제쳐놓고 가는데 한 번은 면회하러 갔더니 간수의 말이 인쇄 공장에서 불온 경문을 박은 사단이 일어나서 당신 아들 규창이도 공모하였다 하여 다시 공판을 받게 되어 형무소로 갔습니다. 한다. 내 듣고 그 얼마나 놀랍고도 기가 막히리요. 독립운동을 하다 붙잡힌 아들이 감옥 안에서 다시 항일투쟁을 벌였던 것. 아들의 형량은 또 올라갔고 몇 년간의 옥바라지는 물거품이 됐다. 결국 한 13년을 감옥 생활하시다가 이제 45년 8월 15일 날 나오셨는데요. 그때 이제 옥바라지를 할머님이 다 하셨던 거죠. 이제 할아버지 원수를 갚는다는 것뿐 아니고 이미 할아버지 돌아가신 32년 이후부터는 전사가 돼서 일경도 많이 죽이고 하면서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일경에게 정보 몇 개만 팔아도 이제 그만 전향하라고 아들을 설득해도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은숙은 몰락한 양반집의 가난한 할머니로 꼿꼿하게 살아낸다. 그분이 무슨 신학문에 무슨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육을 잘 받았던 것도 아닌데 차츰차츰 그 이은숙 할머니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이제 깨달으시면서 내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명문가의 6 형제는 독립운동에 뛰어든 후 말로는 못다할 시련을 겪었고 다양한 이유로 가족을 잃었다. 고문사, 병사, 아사. 살아남은 건 딱 한 사람, 5째 이시영이다. 그 가족의 희생에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2018년 이은숙에게 독립운동가라는 이름이 생겼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독립운동가가 아닌 적은 없었다. 이은숙은 남편 이회영과 함께 서울 현충원에 묻혔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녀가 찾은 마지막 안식이다. 후손들은 두 분을 합장했다. 떨어져 산 세월이 더 길었던 부부를 위로하는 마음에서다. 꽤 사이가 좋았었던 것 같아.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이뻐했을 거고. 말씀을 너무 잘하셔. 그 글씨 쓰신 거 봐도 그렇고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린 후 찾아뵙는 분이 또 있다. 이회영, 이은숙의 부부의 아들인 독립운동가 이규창의 묘비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도 그랬을 거야. 나라만 걱정하고 계실 거야. 감옥에서 13년을 보낸 이규창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후손들의 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묘비를 찾아가는 중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잘생기셨어. 우리는 국립묘지가 있어서 이거 하나는 좋아. 무슨 때 되면은 얼마나 하러 가기가 힘들어. 우리는 여기만 오면 되니까는 온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정아버지, 고모. 외할아버지. 응, 여기는 엄마, 아버지. 우리 이모니까 학렬이 높아. 이시영 부통령이 우리 아버지 뵈시곤 무장투쟁을 많이 하셨는데 엄청 험악하실 줄 알았는데 옷과 산풍이라고 세상에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느냐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외유내강의 정수를 그 인생으로 보여주었던 정희영은 만주 지역을 호령하던 무서운 총잡이였다.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자란 그는 무장투쟁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만주로 향한다. 그곳에서 정의부, 고려혁명당 등에 참여해 무장투쟁을 이끌었다. 정희영은 사실은 만주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 특히 항일 무장투쟁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또는 이제 그 해방 후에 친일파 처벌법 처음으로 제정할 때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요새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이제 제정하는데 가장 큰 그러한 그 역할을 한 인물이거든요. 정희영은 그의 업적보다 길었던 수감 생활로 더 유명한 독립운동가다. 그래요. 난 진짜 마음 아파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최장기수야. 계속 제가 하라고. 외삼촌 통해서도 그러고 사랑시켜서 그러고 편지로 제가 하라고 그러고 계속 그랬대요. 찾아가도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 진짜 단호하신 분이라 외경도 또 어쩌지 못했다고 우리 외숙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정희영의 형량은 무기징역. 어쩌면 사형수보다 평정심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웠을 그의 곁을 아내 강탄탄이 지켰다. 사실은 이제 1930년대에 그 일본의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소에서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을 하고 가출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희영은 이제 끝까지 감옥소 생활을 해방이 될 때까지 그런 하신 분이거든요. 나는 그 가출옥도 하지 않고 나는 전향도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의 어떤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강탄한 여사, 당신 또 그 재혼을 하라. 서신의 왕래와 면회가 생명수였다는 어느 죄수의 말처럼 아내 강탄탄은 편지와 면회로 끊임없이 정희영을 챙겼다. 처음 시집을 간 그때부터 각오했던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의주가 만주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암호가 밤새 왔다. 그래서 밤새라고 누구냐 그러면 밤새라 그러면 들여온 다음에 밤새도록 신강유식 10대를 놓고 궁복을 만든대요. 그 안에다가 솜 넣고 누벼서 그거를 이제 수십 벌 만들어가지고 밤새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자란 여자는 전부 재봉틀 앉아서 그 재봉틀 했고. 남편이 더 큰 뜻을 품고 만주로 떠난 뒤 아내 강탄타는 홀로 딸을 낳았다. 남편은 그 사실을 옥에 갇힌 뒤에서야 알았다. 용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거. 그 용수를 쓰고 이제 간수한테 이끌려서 그 면회실로 들어왔고요. 면회실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 용수를 이렇게 이제 그 벗고 빨간색의 그러한 수의를 입고 있는 그 아버님의 그 모습을 처음으로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 또 아버지도 그 딸을 거의 뭐 감옥소 생활 10여 년 만에 그 딸을 이제 처음으로 봤을 때 그 감동이라 그럴까요? 그 울컥하는 마음을 사실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상상이 되고요. 못하는 문경에게 가장 유복한 시절에 품행에 대한 조언을 주지 못하는 것을 통탄으로 생각하는 아버지는 부부의 큰딸 정문경은 면회가 가능한 성인이 된 뒤부터 매주 아버지의 면회를 갔다. 이러니 정희영은 무너질 수가 없었다. 드디어 그날 정희영은 미치지도 병들지도 꺾이지도 않고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사. 남편이 감옥에서 사윗감을 찾아온 것. 감옥 내 사정을 빠삭하게 알고 있던 최장기수 정희영의 눈에 들어온 한 청년. 이회영의 아들 이규창이었다. 정희영은 알았을 것이다.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아들이 기댈 곳 없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걸. 그래서 그를 거두었다. 우리 외할머니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 독립운동 하다가 다친 흉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엄청난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시집살이 할 것 같아서 안 보내겠다고 이규창 형부를 콕 집어가지고 일루만 시집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가 글로 시집한 거야. 큰어머니 되시는 분은 고종 황제 외손녀였었어요. 외손녀였었기 때문에 궁에서 진짜 곱게 자라다가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북경으로 유학을 보내준다고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한 거래. 북경을 간 거래요. 가서 보니까는 유학은 무슨 유학이야? 전부 완전히 그냥 독립운동 사람들 그냥 뒷바라지만 하는 거지. 우리 엄마는 처녀 때도 아버지 면회하고 그거 옷바라지 그런 거 하고 했었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돈 없는 집으로 시집 와가지고 고생만 진작 하셨고, 그리고 우리 작은 엄마도 또 마찬가지지 뭐. 그건 진짜 산 역사예요. 그건 뭐 어디 가서 얘기 들을 데도 없어. 우리 집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역사야, 역사. 전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서대문 형무소에 울려 퍼진 찬송가 소리는 세브란스 간호사와 수련생들이 독립운동가를 위해 준비한 한밤의 콘서트였다. 감방 안에는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밖에 내가 있다. 함께 한다. 이런 거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지지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도 그것도 저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때로는 옥바라지 여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일제가 취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식을 넣는 식기를 일제히 일본식 목기로 변경한다는 공고가 난 직후였다. 감옥에서 만들었다는 목기는 국물 있는 반찬은 도무지 담을 수가 없고 7일 더한 그릇에 고약하게 나는 냄새는 맡아만 보아도 욕지기가 나거늘 이 어찌 음식을 달게 받아 먹을 수 있으리요. 여인들은 목기를 쓸 수 없다며 형무소장을 찾아가 항의를 한다. 일종의 단체 행동이었던 셈. 부인들은 또다시 수십여 명이 한데 모여 삼정 전옥을 찾아보고 호소한 결과 전옥의 대답이 정 그러하면 병이 들어서 죽이나 미음을 먹는 사람에게는 사기 그릇을 허가할 터 그 외에는 불허하겠다 합니다. 사식을 넣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모이면 군집하게 되겠죠. 군집하면 그들이 똑같은 요구를 하는 그 집단 행동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동질적인 그룹들이 형성되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회운동의 양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옥바라지를 위해 스스로 단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간호사와 여교사 등 전문직 여성들이 앞장섰다. 그다음에 만주 같은 경우에는 재봉 부대가 생겨나서 독립군 군복을 제작하고 독립군의 식량을 지원하는 그런 뒷바라지 형식으로 가거든요. 재봉틀을 들고 어깨에 메고 독립투쟁 현장을 뛰어들었대요. 아이 엄마인데 말을 타고 가서 독립 자금을 전달하는데 아이를 업고 말을 탄 거예요. 포대기 사이에 독립 자금을 숨긴 거예요. 옥바라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최초의 여성단체 혈성단 부인회를 시작으로 국내외 수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다. 이때 만들어진 여성단체의 수는 무려 70개나 된다고 한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무언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들이 독립운동하고 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옥바라지가 아니고 독립운동 뒷바라지, 그리고 독립운동 뒷바라지에서 스스로 조직단체를 조직하면서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그 과정에 묻어 있습니다. 김마리아, 이정숙 등 걸출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한애국부인회는 최초의 옥바라지 단체 혈성단 부인회가 모태였다. 그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다 단체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죽어나가거나 또 새롭게 태어난 곳이다. 모진 고문 끝에 유관순 열사는 목숨을 잃지만 그 참혹상을 목격한 여성들은 스스로를 위해 연대했다. 왜 우리가 옥바라지에 주목하는가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옥고를 치루었던 여성에 대한 지원적인 차원이 아니고 여성계의 분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성계의 분노를 향한 것이 바로 일제고, 그리고 형무소에 투옥되어져 있었던 옥고를 치르고 있었던 여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스스로의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는 아빠의 서류 정리를 돕고 있다. 그 공판 당시에 그 여러 사람들 다 아빠는 오래전부터 김태규 할아버지와 관련된 서류를 모아왔다. 21세네. 할아버지 나이. 판결문, 학적부, 신문기사. 서류들 속에서 할아버지의 이력이 보인다. 나의 고조할아버지인 김병록 목사는 의주 만세운동을 이끌다 투옥되셨다. 그 아들 김태규 할아버지가 독립선언서를 상해로 전달한다. 태규 할아버지가 이제 상해 가셔가지고 또 활동을 하신 거야? 1920년 3월
3.1운동 1주년 때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꾀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서울에다가도 전하고 그다음에 경북에다가도 대구에다가도 이제 전하는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다가 잡히셔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오빠라지 시작하신 거죠. 아빠는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은퇴 후 중국어도 배우셨다. 아빠가 할아버지의 기록을 뒤지는 건 평생 할아버지를 기다렸던 여인 박예신 할머니에게 결과를 알려드리고 싶어서다. 항상 단아하시고 쪽진 머리에 끔찍하게 손주들을 위하셨는데 유복자 아닌 유복자를 홀로 키우신 할머니. 그 아들이 낳은 아들이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있다. 오직 했으면 그 신장병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게 사셨으면은. 그럼 주무실 때도 이런 사진 모습처럼 주무셨던 거예요? 평상복 차림으로 항상 대비하는 태세로 살아오셨던 것 같아. 뭐 어르신들도 다 돌아가시고 친척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뭐 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한테라도 이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걸 나한테 이제 잘 전해주고 가야지. 어디 계실까? 어디에 묻히셨을까? 할아버지를 가족품으로 모셔오는 게 아빠의 마지막 바람이다. 아빠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이라고. 흉통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죠.